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와 딸에 관한 사연입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약혼식이 어떻게 한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약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결국 무엇을 불러왔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다 보면 여러분께서도 분노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세상의 모든 행운과 복이 가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급 호텔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1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부 최유진 씨의 약혼식이었습니다. 28살의 유진 씨는 건축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약혼자인 박민재 씨는 한신건설 부사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받은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약혼식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신랑 측 하객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급 정장과 명품 한복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목에 두른 보석들, 손목에 명품 시계들이 이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계층 간의 만남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은 고작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유진 씨의 몇 안 되는 친구들과 먼 친척들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신부의 아버지 최동철 씨가 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2세의 동철 씨는 한 달 용돈을 모아 빌린 10만 원짜리 대여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어깨가 맞지 않아 어색하게 들떠 있었고 소매는 조금 짧아서 손목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두였습니다. 20년은 좋게 된 낡은 구두는 가죽이 벗겨져 있었고 밑창은 닳아서 반질반질했습니다. 새 구두를 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철 씨가 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신랑의 어머니인 한소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5살의 그녀는 300만 원이 넘는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1000만 원대의 굵은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철 씨의 낡은 구두를 훑어내리는 순간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이자 그 친구들도 고개를 돌려 동철 씨를 쳐다보며 킥킥거렸습니다. 한소혜 씨가 동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저쪽 구석 테이블로 가시라고. 신랑 측 귀빈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눈에 띄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동철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식장 가장 구석진 곳, 기둥 뒤편 자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무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철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신부 아버지래. 옷차림 좀 봐. 구두가 완전 낡았네.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래. 아파트 경비원이라던데 정말 신랑 집안이랑 너무 차이 나네. 이런 말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동철 씨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 씨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고 민재 씨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동철 씨는 기둥 뒤에서 딸의 모습을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딸이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신랑 부모님이 일어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소혜 씨는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고 남편인 박 부사장은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어서 신부 부모님 차례가 되었지만 사회자는 아버지만 계시다고 짧게 언급하고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동철 씨가 구석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지만 박수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테이블에 화려한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동철 씨의 테이블은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음식의 양도 다른 테이블보다 적었습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은 모두 신부 측 먼 친척이나 지인들이었는데 그들조차 동철 씨를 어색해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부끄러운 듯 대화를 피했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소혜 씨의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테이블이었는데 대화 내용이 주변에 다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컸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이야기, 15평 반지하에서 산다는 이야기, 구두도 제대로 못 신고 왔다는 이야기가 거리낌 없이 오갔습니다. 한소혜 씨는 그 대화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식장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소혜 씨 테이블에서만 나오던 수군거림이 이제는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동철 씨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댔고 몇몇은 아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동철 씨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딸의 약혼식에서까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건배 제의가 있은 후 한소혜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축사를 하겠다며 단상에 올라간 그녀는 아들 자랑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 유학파, 대기업 임원 후보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신부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가 비록 집안은 변변찮지만 착하고 예쁘다고 우리 아들이 마음이 넓어서 받아주기로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받아준다는 표현에 몇몇 하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소혜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나아갔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신다고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좋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어조에는 명백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한다는 말이 마치 그것밖에 할 줄 모른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동철 씨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경멸하는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메인 테이블에 앉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약혼자인 민재 씨에게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소혜 씨가 단상에서 내려와 동철 씨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동철 씨의 발밑으로 향했습니다. 낡고 해진 구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약혼식에 그런 신발을 신고 오는 게 예의냐고,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않았느냐고, 이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한소혜 씨와 동철 씨에게 쏠렸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소혜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진 씨에게 다가가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경비원 딸 주제에 시어머니에게 대드느냐고, 앞으로 시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가르쳐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철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식장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철 씨는 말없이 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소혜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한 경비원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다음 날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경비원 아버지 최동철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딸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그가 그토록 참고 견뎌야 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최동철 씨 62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어김없이 일어나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15평 반지하에서 아파트까지는 지하철로 40분이 걸렸습니다. 새벽 지하철 안에서 졸음을 참으며 서 있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단지 입구 청소였습니다. 낙엽을 쓸고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하고 비가 오면 배수구를 점검했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등을 적셨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디스크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진통제 몇 알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전 6시가 되면 출근하는 주민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동철 씨는 허리를 구부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동철 씨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특히 힘든 것은 주민들의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여성 주민은 택배가 조금만 늦게 도착해도 경비실로 달려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택배가 오후에 도착했는데 그 여성이 경비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경비 아저씨, 택배가 왜 이제 와요? 아침에 온다고 했잖아요. 동철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택배 회사에서 늦게 배송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이에요? 경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쓸모가 없다니까. 그녀는 욕설을 퍼붓고 나갔습니다. 동철 씨는 그저 허리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항변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딸의 생활비를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은 택배 정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택배가 도착했는데 그것들을 동별로 호수별로 분류해서 정리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은 상자 모서리에 베이고 긁혀 상처투성이었지만 밴드 하나 붙이지 않고 일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분리수거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를 다시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에 섞여 있고 재활용품은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구더기가 끓어올랐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지만 찢어진 부분으로 오물이 스며들어 손톱 사이까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퇴근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차단기 앞에서 동철 씨는 또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차창도 내리지 않은 채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빨리 열어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남성 주민이 차에서 내려 동철 씨를 밀쳤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려요? 죄송합니다. 바로 열어드리겠습니다. 70도 안 된 분이 왜 이렇게 굼떠요? 제대로 일할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세요. 동철 씨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 남성은 혀를 차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규 근무가 끝나는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의 하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만으로는 딸의 생활비와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거리를 헤매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집에 도착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씻고 눕는 시간을 빼면 잠은 고작 2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28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가 사는 곳은 강서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공간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벽지는 습기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겨울에는 냉기가 올라와 이불을 세 겹 덮어도 추웠습니다. 여름에는 장마철만 되면 물이 스며들어 바닥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철 씨와 딸이 지난 28년간 살아온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작은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딸 유진 씨가 3살이었을 때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에 치였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동철 씨의 품에는 어린 딸만 남았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는 3살배기를 안고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경비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했습니다. 손가락이 터지고 피가 나도 무릎이 망가져 걷기 힘들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의 분유값, 어린이집비,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유진 씨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학교 그만두고 일할래. 편의점 알바 구할 수 있어. 동철 씨는 그날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공부만 해. 알았지? 그날 밤부터 동철 씨는 새벽 배송일까지 시작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1시간으로 줄었지만 견뎌냈습니다. 딸이 공부를 포기하는 것만은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철 씨는 사채까지 썼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은 경비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담보로 잡을 재산도 없었습니다. 결국 월 이자만 20만 원이 넘는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을 갚기 위해 주말마다 폐지를 주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박스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의 작은 집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반지하였지만 한쪽 구석 작은 책장 뒤에는 튼튼한 철제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금고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책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가끔 밤늦게 그 금고를 열어보곤 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조차도 그 금고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약혼식에서 모욕을 당한 그날 밤, 동철 씨는 오랜만에 그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임원명부, 계약서,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신분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대한민국 전체가 뒤흔들리게 될 폭탄 같은 비밀이 그 서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한 경비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30년 동안 이런 삶을 선택했던 걸까요? 지난 시간에 최동철 씨가 30년간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아왔는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의 딸 유진 씨가 어떻게 약혼자를 만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최유진 씨는 28살의 한 중견 건축회사의 설계팀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졸업 후 곧바로 취직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월급의 절반은 항상 아버지께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유진 씨는 강하게 고집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민재 씨를 처음 만난 것은 회사 프로젝트 미팅에서였습니다. 32살의 민재 씨는 한신건설 기획팀 차장으로 협력업체 담당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미국 유학파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했고 말단 직원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업무상 자주 만나야 했고 점심을 함께 먹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민재 씨는 유진 씨의 꼼꼼함과 성실함에 매력을 느꼈고 유진 씨는 민재 씨의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 민재 씨가 먼저 고백했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에게는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안 배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사실, 반지하 빌라에서 산다는 사실,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사실이 항상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재 씨에게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혹시 알게 되면 그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석 달쯤 사귀었을 때 유진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신다고,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집은 작고 낡은 반지하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유진 씨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 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유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버님이 정직하게 일하시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내가 더 존경스러워. 유진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교제 6개월 만에 민재 씨가 어머니에게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고 한소혜 씨는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첫 만남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백화점에서 가장 저렴한 정장을 사입고 갔습니다. 그래도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2달 용돈을 모두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가방도 새로 샀고 구두도 빌렸습니다. 한소혜 씨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유진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유진 씨를 관찰했습니다. 가방은 어느 브랜드인지, 구두는 어디 제품인지, 액세서리는 어디서 샀는지 물어봤습니다. 유진 씨가 솔직하게 백화점 자체 브랜드라고 대답하자 한소혜 씨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식사 내내 한소혜 씨는 유진 씨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디에 사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마치 신문하듯이 말입니다. 유진 씨가 아버지가 경비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한소혜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민재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소혜 씨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뜬 사이 유진 씨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한소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민재 씨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당장 헤어져. 경비원 딸이라니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 내가 더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줄게. 유진 씨는 화장실 입구에 숨어 그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소혜 씨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민재 씨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아들에게 전화해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유진 씨와 헤어지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재 씨는 괴로워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완전히 거스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고 평생 어머니의 그늘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민재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더라도 유진 씨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소혜 씨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사흘 동안 민재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완강하자 결국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대신 약혼식과 결혼식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신부 측은 하객도 최소로 부르라고, 예식 진행도 모두 자신의 뜻을 따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약혼식 준비 과정은 유진 씨에게 악몽이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매번 유진 씨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웨딩드레스부터 헤어스타일, 화장품, 심지어 속옷까지 모두 지정했습니다. 유진 씨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다루듯 인형을 꾸미듯 대했습니다. 더 심한 일은 한소혜 씨가 유진 씨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했을 때였습니다. 유진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낡은 반지하를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약속한 날 한소희 씨는 명품 가방을 들고 운전기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빌라 입구를 보자마자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한소희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소희 씨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공간, 낡은 가구들, 오래된 가전제품들을 보며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철 씨가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해 내왔지만 한소혜 씨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정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겠니? 내가 너무 아까워. 민재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유진이 듣잖아요.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유진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동철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주먹은 하얗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 씨는 아버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모욕당한다고, 차라리 결혼을 포기할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는 딸을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괜찮다. 아빠는 다 견딜 수 있어.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날 밤 동철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 구석에 있는 금고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참아야 했습니다. 약혼식이 다가오면서 한소혜 씨의 요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진 씨의 친구들을 5명까지만 초대하라고, 아버지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으라고, 친척들에게는 아예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동철 씨가 입을 예복도 자기가 골라주겠다며 가장 저렴하고 낡은 대여 예복을 지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초라하게 만들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약혼식 일주일 전 한소혜 씨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식장에서 아버지가 절대 눈에 띄는 행동하지 마. 만약 우리 집안 망신시키면 결혼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어. 유진 씨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아빠, 제발 조용히 계셔주세요. 시어머니를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동철 씨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을게.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비밀들이 마침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서류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유진 씨가 약혼 준비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약혼식 당일 아침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 아버지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그리고 왜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약혼식 당일 새벽, 동철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3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약혼식이라는 기쁨보다는 오늘 또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될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낡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거친 피부, 지친 눈빛이 보였습니다. 62해를 살아온 흔적들이 얼굴 가득했습니다. 옷장에서 빌려온 예복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짜리 대여 양복이었지만 동철 씨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 용돈을 모아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어보니 어깨가 조금 작았고 소매는 약간 짧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 어색했습니다. 평생 작업복과 경비원 유니폼만 입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양복을 입으니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것 같았습니다. 구두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20년 전에 산 낡은 구두가 유일했습니다. 가죽은 벗겨져 있었고
밑창은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구두약을 발라보았지만 오래된 흠집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새 구두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약혼식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준비했는데 그것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를 쪼개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지만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아침 6시 유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절대 대꾸하지 마세요. 동철 씨는 최대한 안정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조용히 있을게.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한테 이런 부탁을 해야 하다니. 괜찮아, 유진아.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전화를 끊고 나서 동철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내 딸이 이런 집안으로 가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 하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식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동철 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낡은 구두, 어색한 양복 차림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 양복 좀 봐. 완전 안 맞잖아. 빌린 것 같은데? 동철 씨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약혼식 시작 2시간 전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입구에서 동철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 자신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걸까?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성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의 낡은 차림은 그 화려함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한소혜 씨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뭔가를 속삭이자 그들도 동철 씨를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소혜 씨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사돈 어른 오셨네요. 저쪽 구석 테이블로 가세요. 신랑 측 귀빈들이 많이 오셔서요. 동철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동철 씨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식장 가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둥 뒤편 무대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자리였습니다. 구석 자리로 가는 동안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신부 아버지래. 옷차림 좀 봐. 구두가 왜 저 모양이야. 신랑 집안이랑 너무 차이 나네. 동철 씨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약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 씨가 입장했고 민재 씨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동철 씨는 기둥 뒤에서 딸의 모습을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은 아름다웠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것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신랑 부모님이 먼저 일어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소혜 씨는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고 남편인 박 부사장은 여유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어서 신부 부모님 소개가 이어졌지만 사회자는 아버지만 계시다고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동철 씨가 구석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했지만 박수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테이블에 음식이 나왔지만 동철 씨의 테이블은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음식도 다른 테이블보다 적었습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은 모두 신부 측 먼 친척이나 지인들이었는데 그들도 동철 씨를 어색하게 여겼습니다.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소혜 씨의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이야기, 반지하에서 산다는 이야기, 집안이 형편없다는 이야기가 거리낌 없이 나왔습니다. 한소혜 씨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동철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음식을 먹으려 포크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건배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동철 씨의 테이블에도 샴페인이 나왔지만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병이 있어서 술을 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술이라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잊고 싶었습니다. 건배가 끝나고 한소혜 씨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축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자랑으로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유학파, 대기업 임원 후보, 집안의 자랑이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신부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신부가 비록 집안은 뭐 변변찮습니다만 착하고 예쁘죠. 우리 아들이 워낙 마음이 넓어서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 말에 일부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동철 씨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소혜 씨는 더욱 노골적인 말을 했습니다. 신부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요. 뭐 정직하게 일하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존중해야겠죠? 그녀의 어조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한다는 말이 마치 그것밖에 할 줄 모른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동철 씨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경멸하는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소혜 씨가 단상에서 내려와 동철 씨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동철 씨의 발밑으로 향했습니다. 낡고 해진 구두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사돈, 약혼식에 그 신발을 신고 오세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한소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새 신발 하나 살 여유도 없으면서 무슨 약혼식에 오세요? 이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혼식장에서 한소혜 씨가 동철 씨의 낡은 구두를 보며
모욕을 주기 시작한 순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약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최악의 순간, 그리고 그가 내린 냉혹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진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격한 움직임에 흔들렸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생 순하게만 살아온 딸이 생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시선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소혜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우리 아버지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마세요. 한소혜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 앞에서 며느리 될 사람에게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두른 그녀가 경비원의 딸에게 공개적으로 반박당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것입니다. 한소혜 씨는 유진 씨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소혜 씨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가 유진 씨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유진 씨의 하얀 팔에 파고들었습니다. 유진 씨가 비틀거렸고 드레스 소매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흰색 천이 갈라지며 실밥이 터지는 소리가 조용한 식장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유진 씨의 팔에는 빨간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한소혜 씨는 유진 씨를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경비원 딸 주제에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앞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교육받고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보여주겠어. 유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굴욕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을 빼내려 애썼지만 한소혜 씨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드레스는 더 찢어졌고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는 흐트러졌습니다. 화장은 눈물로 번졌습니다. 민재 씨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여기가 어딘데 이러세요. 하지만 한소혜 씨는 아들마저 밀쳐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지금 며느리 교육하는 중이야. 민재 씨는 더 이상 나서지 못했습니다. 평생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진 씨가 그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약한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몇몇은 실시간 방송까지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약혼식에서 신부를 저렇게 대하다니. 저게 사람이냐? 갑질 충격이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천을 넘어섰습니다. 동철 씨는 구석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끌려가듯 시어머니의 손에 붙잡혀 있는 모습, 찢어진 드레스 소매,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의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키운 딸이
이제 겨우 행복해질 줄 알았던 딸이 저렇게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철 씨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참아달라고,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아버지가 나서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소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진 씨를 자리에 억지로 앉히며 계속 훈계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고, 집안일은 모두 내가 해야 한다고, 명절에는 친척들 시중을 들어야 한다고, 경비원 딸이 재벌집 며느리 된 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늘어놓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집안 차이가 나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신부가 불쌍하다, 결혼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한신건설 부사장 부인의 권위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소혜 씨의 시선이 다시 동철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동철 씨를 가리키며 모든 하객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아버지를 둔 게 내 평생 짐이 될 거야. 하지만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짐을 벗을 기회를 줄게. 아버지와 연을 끊고 우리 집안 사람으로만 살아. 알겠어? 식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충격적인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연을 끊으라는 말, 이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몇몇 하객들은 고개를 가로저었고 어떤 이들은 혀를 찼습니다. 한소혜 씨의 친구들조차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 씨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아버지는 제 전부예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한소혜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결혼은 없는 거야. 당장 이 자리에서 선택해. 아버지를 택할 거야? 민재를 택할 거야? 민재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약혼자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그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중앙 통로로 걸어 나오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묵직했습니다. 낡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동철 씨는 한소혜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온화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칼날 같은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동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철 씨는 딸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 그리고 다시 한소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한소혜 씨는 그 미소를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철 씨는 조용히 식장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하객들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낡은 양복자락, 패배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한소혜 씨는 승리한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금 식장을 나간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일 아침 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뒤집힐 것인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혼식장에서 최동철 씨가 마지막 굴욕을 당하고 조용히 식장을 떠나는 모습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평범한 경비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약혼식 다음날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동학건설그룹 본사 앞에는 이미 수십 대의 방송 차량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KBS, MBC, SBS는 물론이고 케이블 방송, 인터넷 매체, 심지어 외신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맨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기자들은 대기하며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습을 감춘 전설의 재벌이 드디어 공개석상에 나타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동학건설그룹, 대한민국 건설업계 서열 3위, 연매출 5조 원, 직원 3만 명을 거느린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수많은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재개발 사업의 핵심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최동철 회장은 30년 전 갑자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철저히 모습을 감춘 채 살아왔습니다. 재계에서는 그를 유령 회장이라고 불렀고 그의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였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왜 갑자기 나타나는 걸까? 무슨 발표를 할 것인가?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본사 로비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건물 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입구를 정리하고 본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6시 30분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구릿빛 피부, 거친 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고급 정장이 아닌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동학건설 로고가 박힌 남색 작업복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자들은 술렁거렸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학건설그룹 창업주이자 대주주 최동철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둘러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경비원으로 일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비 일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장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단단한 신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멈추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철 씨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저의 딸이 약혼식에서 모욕당했습니다. 경비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신건설 부사장 부인 한소혜 씨가 100여 명의 하객 앞에서 제 딸을 때리고 저를 모욕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둘러 메모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어제 약혼식 영상이 SNS에 올라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화면에는 한소혜 씨가 유진 씨의 팔을 붙잡고 모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그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오늘부로 한신건설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합니다. 진행 중인 공동 프로젝트도 전부 철회합니다. 동학건설이 보유한 한신건설 부지 임대 계약도 모두 해지합니다. 한 기자가 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철 씨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간 거래액 2천억 원 규모입니다. 한신건설 전체 매출의 40%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프로젝트 5곳이 모두 저희 소유 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이는 한신건설의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느냐, 보복이 아니냐,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동철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업적 판단입니다. 노동자를 멸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기업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학건설의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특히 경비원, 청소원,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천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동철 씨가 퇴장했습니다. 기자들은 서둘러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보가 실시간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유령 회장, 경비원으로 살았던 재벌 총수, 딸 모욕당하자 거래 중단 선언, 한신건설 존폐 위기라는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동학건설, 최동철, 한신건설, 한소희로 도배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소희 씨는 집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채널을 돌리다가 화면에 나타난 한 남자를 보고 굳어졌습니다. 어제 약혼식장에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초라한 경비원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동학건설그룹 회장이라는 자막과 함께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깨진 잔과 쏟아진 커피, 하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은 떡 벌어진 채였습니다. 동철 씨가 한신건설과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2천억 원 규모, 매출의 40%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소혜 씨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동학건설 회장이라고? 어제 내가 무시한 그 사람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계속되었습니다. 각종 증빙 자료들이 나왔고 재계 전문가들이 출연해 최동철 회장의 전설적인 경영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그가 어떻게 회사를 키웠는지, 왜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했는지, 노동자를 얼마나 존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 박 부사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 그가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여보, 지금 뉴스 보고 있어? 큰일 났어. 회사가 완전히 뒤집혔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정말 동학건설 회장이야? 그래.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어. 동학건설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 진행 중인 프로젝트 5개가 전부 중단됐어. 한소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박 부사장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르겠어. 동학건설과의 거래가 끊기면 현금 흐름이 막혀. 은행에서도 벌써 연락이 왔어. 신용 등급 재검토한대.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한소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한신건설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시초가부터 하한가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대했어? 한소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경비원인 줄만 알았어. 경비원이면 모욕해도 되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민재의 절규에 한소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TV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동철 회장의 정체가 밝혀지고 한소혜 씨 가족이 충격에 빠진 모습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시작된 한신건설의 몰락, 그리고 한소혜 씨 가족에게 닥친 파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과정, 그 처절한 기록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2시간 만에 한신건설 본사는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오전 9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장감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참담했습니다. 동학건설과의 거래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이 2천억 원입니다. 부지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이 3천억 원,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단 손실이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부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1조 원이 넘습니다. 부사장님. 임원들이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부사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재무이사의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재 유동 자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듭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 등급이 급락해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부사장님,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박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3중 3연 초과였습니다. 누군가 한신건설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제보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부사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오후 1시 주거래 은행에서 담당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금도 조기 상환을 요구합니다. 박 부사장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20년 거래 관계를 생각해 주십시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은행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결정이 아닙니다. 본부의 결정입니다. 귀사의 신용도가 급락했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협력 업체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자재 공급업체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무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부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사장님, 대성자재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미지급금부터 정산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건설 장비 대여 업체, 하도급 업체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자 모든 관계가 동시에 붕괴되었습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5개 재개발 현장의 소장들이 본사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회의실로 들어서자마자 항의했습니다. 부사장님, 동학건설에서 부지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인부들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재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박 부사장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한 프로젝트들이 하루아침에 멈춰 선 것입니다.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에는 불안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월급이 제때 나올까?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 이력서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하나둘 사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근속한 부장이 박 부사장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 배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김 부장,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함께 위기를 극복합시다. 가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는 사표를 책상 위에 놓고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10여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노조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영진의 무책임한 처신으로 회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박 부사장 부인의 갑질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경영진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십시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본사 앞에는 피해 입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현장이 중단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신건설은 책임져라. 우리 집은 어떻게 하느냐? 보상하라. 구호가 건물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질서를 유지했지만 시위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한신건설의 몰락을 보도했습니다. 저녁 뉴스 메인이 모두 이 사건이었습니다. 갑질이 부른 기업의 몰락, 하루에 조 단위 손실, 직원 1000명 일자리 위태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출연해 분석했습니다. 한신건설의 회생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동학건설과의 관계가 복구되지 않는 한 법정 관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가는 계속 폭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시가총액의 60%가 증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신건설 주식 게시판에는 악플이 넘쳐났습니다. 사장 부인 때문에 내 재산이 날아갔다. 집안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투자금 전부 날렸어. 빚만 남았다. 며칠 후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신건설의 분식회계가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매출을 부풀리고 부채를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재무 상태는 공시된 것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감독원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신건설은 중대한 회계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박 부사장과 재무 담당 임원들이 검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 앞에는 또다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회사를 방문해 장부를 압수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중 장부 작성, 비자금 조성, 탈세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추징금이 무려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신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일주일 만에 한신건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가는 상장 폐지 수준까지 떨어졌고 신용 등급은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나섰고 협력 업체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직원 절반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들도 언제 그만둘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박 부사장은 결국 사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사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박 부사장, 책임을 지십시오. 사표를 내십시오. 사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박 부사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당신이 떠나야 합니다. 부인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지십시오. 그날 저녁 박 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25년 다닌 회사를 하루아침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운전기사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한소혜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신건설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 부사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모습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한소혜 씨 가족이 완전히 몰락한 후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달 후 한소혜 씨 가족의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200평 대저택 10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신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박 부사장이 개인 보증을 섰던 모든 빚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금액은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차량, 예금, 주식, 귀금속 등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심지어 한소혜 씨가 아끼던 명품 가방과 옷들까지 모두 압류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사날 한소혜 씨는 멍하니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가구들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있던 천장도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수입 대리석으로 마감한 바닥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은 보석들, 수천만 원어치의 옷들, 명품 가방들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겨우 옷 몇 벌만 들어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곳은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몸을 돌리기도 힘들었고 부엌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때 200평 대저택에 살던 그들이 이제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답답했고 습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바닥에 앉아 컵라면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습니다. 박 부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라면, 국물조차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음식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 다음 날 유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유진 씨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먹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유진 씨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용서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문제예요. 유진 씨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조건을 받아들이면 빚의 절반을 탕감하고 아버님과 민재 씨의 형사 고발을 취하하신대요. 한소혜 씨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어머님은 10년간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셔야 해요. 동학건설 산하 아파트 단지에서요. 한소혜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일을 10년이나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을? 내가 청소를? 네. 매일 새벽 4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이에요. 단 하루라도 빠지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아버님과 민재 씨는 감옥에 가셔야 해요. 박 부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와 민재는요? 아버님은 경비원으로, 민재 씨는 중소기업 말단 사무직으로 10년간 일하셔야 해요. 한소혜 씨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편과 아들이 감옥에 가야 했고 300억 원의 빚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3시 반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소혜 씨는 평생 이런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아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해야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값싼 폴리에스터 천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만 입던 그녀가
이제는 10,000원짜리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아파트 단지 미화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반장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차갑했습니다. 그녀도 한소혜 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유명해진 그 갑질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저기까지 복도 청소,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다 담당이에요. 6시까지 끝내야 해요. 못 끝내면 월급 깎여요. 반장의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한소혜 씨는 청소 도구를 받아들었습니다.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세제통.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손에 든 순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으로 앞으로 10년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악취가 진동했고 변기는 더러웠으며 바닥에는 온갖 오물이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소를 잡았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무릎은 쪼그려 앉은 자세 때문에 욱신거렸고 허리는 굽힌 채로 있어서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따갑고 얼굴은 땀과 더러운 물이 튀어범벅이 되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던 그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7시 출근하는 주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청소하는 한소혜 씨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사람 맞지? TV에 나온 그 갑질녀. 인과응보네. 청소부 무시하더니 본인이 청소하고 있어.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야겠다. 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청소를 하고 주민들의 조롱을 견디고 온몸의 통증을 참아야 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피가 났으며 무릎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디스크가 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요. 한편 박 부사장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원이 된 것입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었습니다. 차단기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차량을 안내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부사장이었던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민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작은 중소기업 말단 사무직이 되었습니다. 신입사원들보다도 낮은 위치였습니다. 상사들은 그를 함부로 대했고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커피 심부름, 복사, 청소까지 온갖 자비를 다 해야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유일한 휴일이었습니다. 세 식구는 좁은 반지하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소혜 씨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박 부사장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으며 민재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직 9년 반이 남았어요. 우리 버틸 수 있을까요? 한소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부사장이 아내의 상처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버텨야지. 우리가 저지른 일의 대가야.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꼭 해낼 거예요. 10년 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망가진 손, 거친 손,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9년 반 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소혜 씨 가족이 속죄의 삶을 시작한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진심을 증명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한소희 씨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마음이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완전히 거칠어졌습니다. 한때 매니큐어를 받고 핸드크림을 발랐던 그 손은 이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부어올라 있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3년 전에 없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새벽이었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혹한이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얼어붙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걸레질을 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귀는 시려서 아팠습니다. 그때 2층 복도 끝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한소혜 씨의 귀에 들렸습니다. 다가가 보니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팡이가 떨어져 있었고 할머니는 겨우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급히 다가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3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를 병원까지 데려갔고 응급실에서 3시간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습니다. 보호자도 없었고 연락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그날 퇴근 후에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께 죽을 사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저희는 처음 만난 사이잖아요. 한소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분들을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한소혜 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한소혜 씨는 퇴근 후 매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남을 돕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고 깔보며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4년째 되던 해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10층 한 가구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새벽 5시 한소희 씨는 9층 복도를 청소 중이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마자 그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멈춰 있었고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미화원들은 대피하라고 소리쳤지만 한소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한소혜 씨는 젖은 수건으로 코를 막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대피했지만 한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소혜 씨는 경비실에 연락했고 박 부사장이 비상키를 들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출근하고 아이만 집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소혜 씨는 주저없이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 부사장이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한소혜 씨는 아이를 꼭 안은 채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한소혜 씨는 여러 번 비틀거렸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어지러웠고 아이의 무게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아이를 보호하며 내려갔습니다. 5층쯤 내려왔을 때 한소혜 씨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한소혜 씨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아이를 먼저 밖으로 있는 소방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폐에 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때 갑질로 유명했던 여성이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고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녀를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보네. 4년간 진짜 뉘우치며 산 것 같다. 목숨 걸고 아이를 구한 건 진짜였어. 댓글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한소혜 씨에게 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동철 씨였습니다. 그는 병상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소혜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동철 씨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편히 누워 계세요. 동철 씨의 목소리는 3년 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지켜봤으니까요. 동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오늘 아이를 구한 것, 그것이 증명입니다. 한소혜 씨는 더욱 울었습니다. 4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철 씨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6년이 남았어요. 계속하셔야 합니다. 한소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일이 벌이 아니라 제 삶이 되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매일 깨닫습니다. 동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치료비입니다. 어서 회복하세요. 아파트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동철 씨가 병실을 나간 후 한소희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경비원을 무시하고 유진을 모욕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격을 짓밟았던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명품과 사치 속에서 살 때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한소혜 씨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 그녀는 다시 작업복을 입고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아직 6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자신의 속죄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10년의 속죄가 끝나는 날, 그리고 한소혜 씨 가족에게 찾아온 진정한 변화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3650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에 출근한 날들이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완전히 굽어 있었으며 손은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10년 전에는 없던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아침, 한소혜 씨는 평소처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은 이제 겸손함과 온화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10년간 바닥을 닦으며 마음도 함께 닦아낸 것입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민들이 현관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소혜 씨가 당황해하자 한 주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화재에서 구했던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중학생이 되어 어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 10년간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이 사람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한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변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10년 전 한소혜 씨가 돌봐드렸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한소혜 씨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살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한소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소혜 씨는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동학건설 본사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철 씨가 직접 주최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한소혜 씨 가족 3명이 초대되었습니다. 10년간 약속을 지킨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동철 씨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여러분에게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동철 씨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철 씨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식당의 임대 계약서와 창업 자금 지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가 10년간 꿈꿔왔던 것,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를 겸한 식당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소혜 씨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청소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이 일이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할 것 같아요. 동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에만 하시죠.
평일에는 식당을 운영하시고 주말에는 봉사 삼아 청소 일을 하세요. 한소혜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부사장도 새로운 기회를 받았습니다. 10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그는 진정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제 70세가 된 그는 작은 사회적 기업의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민재는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간 말단 직원으로 일하며 그는 오만함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제 45세가 된 그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자와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받았던 모욕을 기억하며 이제는 약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소혜 씨 가족은 10년 만에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더 이상 반지하가 아닌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에서였습니다. 동철 씨가 마련해 준 곳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습니다. 10년간 바닥을 경험하며 단단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거야. 박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말이야. 겸손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리. 며칠 후 한소혜 씨는 유진을 만났습니다. 1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38세가 되었고 건축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7살 된 딸도 있었습니다. 유진이 딸의 손을 잡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한소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한소혜 씨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유진이 급히 말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10년간 정말 고생하셨어요. 모두 지켜봤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한소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한소혜 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목숨까지 걸고 아이를 구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딸이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우세요? 행복해서 그래, 우리 딸. 한 달 후 한소혜 씨의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낮에는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에는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동철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식당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스스로 얻은 겁니다. 10년간 땀 흘리며 변화한 대가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동철 씨는 딸 유진과 손녀와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소혜 씨가 직접 차린 식사를 했습니다. 10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경비원이었던 사람과 그를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유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10년이나 걸리는 조건을 내셨어요?
1년이나 2년이면 안 됐을까요? 동철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하루 이틀의 반성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자신과 싸우고 고통을 견디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진짜 변하는 거지. 한소혜 씨가 물을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 1년이었다면 저는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10년이 필요했어요. 10년 동안 매일 제 잘못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을 익혔어요. 1년 후 한소혜 씨의 식당은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한소혜 씨는 여전히 주말마다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적이 있으신가요? 직업이나 외모, 재산으로 누군가를 무시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진심 어린 뉘우침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각색해서 들려드리고,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